머리 쓰는 큰 며느리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니까 멍청하고 튼튼한 네가 백폭이 다 해라.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이제 똑똑한 형님이랑 평생 사세요. 그날 새벽 저는 트고 갈라진 두 손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이름은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하녀였다는 사실을요. 콧대 높던 시댁이 무릎으로 바닥을 쓸며 매달리게 되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에 절어 욱신거립니다. 허리는 1시간 전부터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대고 무릎은 차가운 시댁 주방 바닥에 닿아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 이름은 이지원, 올해 32살 그림 한 장으로 밥벌이를 하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천재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손에 쥔 연필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묵묵히 굴려온 사람이지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원아, 억울해도 둥글게 둥글게 살아라. 꾹 참고 견디면 언젠가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아주는 법이란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라온 저는 손해를 봐도 웃었고 억울해도 삼켰습니다. 성실함이 무기라 믿었고 진심이 통한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저를 이 빨간 고무대야 앞에 무릎 꿇려 앉혀 놓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눈앞에는 소금에 절여진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백폭이 숫자로 적으면 3글자, 두 손으로 만지면 천근만근입니다. 거실 소파 쪽에서 사각사각 과일 깎는 칼소리가 한가롭게 흘러나옵니다. 어머님, 입에 참 달죠? 제가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일 비싼 걸로 깐깐하게 골라온 거잖아요. 역시 과일은 비싼 게 흠집도 없고 맛이 달라요. 형님, 최유라의 우아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까지 흘러듭니다. 시모는 입에 배 한 조각을 넣고 오물거리며 고개를 길게 빼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지원아, 너 배추통에 고춧가루 아끼냐? 팍팍 좀 치덕치덕 발라. 배추 속이 허옇게 다 보이잖니? 아주 그냥 작년처럼 밍밍하게 소금물 김치 만들 작정이야. 네, 어머님. 안쪽까지 꼼꼼히 바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우리 큰 며느리는 그 비싼 머리 쓰시느라 몸 상하면 큰일 나지. 귀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쓰나. 어디서 너같이 뼈대 굵고 튼튼한 애가 굴러 들어와서 다행이지 뭐냐. 이런 무식하게 힘쓰는 일은 네가 다 해야 제맛이지. 시모가 배를 한 입 더 베어 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참, 제 핑계대고 동서 막 부려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호호. 동서 들으면 섭섭해서 어쩌려고 대놓고 무식하다고 하세요. 뭐가 섭섭해?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우리 지원이가 배운 건 없어도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이런 막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니. 안 그러냐, 지원아? 시모가 호호 웃자 형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배추 한 잎을 손에 쥔 채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 매번 똑같은 풍경이었으니까요. 양념을 묻힌 손을 잠시 멈추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봄 처음 김도윤을 만났던 그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저는 무거운 화구 가방을 메고 길을 건너고 있었지요. 김도윤이 다가와 가방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조그만 몸으로 어떻게 맨날 들고 다녀요?
이리 줘요. 앞으로 평생 짐꾼은 내가 할 테니까. 서글서글한 눈매에 손은 따뜻했습니다. 연애 1년 동안 김도윤은 한결같았습니다. 지원아, 나랑 결혼해줘. 맹세하는데 너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만 믿어. 야근하고 돌아온 새벽에도 제 작업실 앞에 죽을 사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을 평생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결혼 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종로의 한정식집,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시모는 저를 한 번 위에서 아래로 훑고는 인사도 받기 전에 김도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아, 얜 뭐하는 애냐? 대학 문턱은 밟아봤고? 아우 엄마, 애 놀라게 첫 만남부터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인사부터 받아. 김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렸지만 시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한성대 시각디자인과 졸업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시모의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렸습니다. 뭐? 한성대? 어디 붙어있는 학교인지 웡그래. 뭐 알았다. 옆에 앉아있던 형님이 찻잔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동서될 분 그림이나 끄적끄적 그리신다고요? 어쩜 좋아. 저는 서울대 영문과 나와서 하루 종일 머리통 터지게 영어 번역만 해봐서요. 그런 딴따라 같은 예술 쪽은 전혀 모르겠네요. 호호. 서울대. 그 세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갈라놓았습니다. 시모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이고, 암만. 우리 큰 며느리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나는 도윤이 녀석도 자기 형 닮아서 어디 좀 반듯하고 똑똑한 선생 며느리라도 데려오나 했더니 어휴, 내 팔자야. 시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제 앞으로 반찬 그릇을 거칠게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김도윤은 옆에서 멋쩍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그 입은 어머니 앞에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식집을 나오면서 저는 한 번 더 물었지요. 도윤아, 어머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나 이 결혼해도 되는 걸까? 김도윤이 제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깐깐하잖아. 처음엔 며느리 군기 잡는다고 다들 저렇게 기싸움하는 거야. 살다 보면 다 풀려. 내가 중간에서 완벽하게 커버 칠 테니까 나만 믿어. 응?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야, 이지원. 너 거기서 넋 빼놓고 뭐해? 고춧가루 다 말라 비틀어지겠다.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배추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 네. 네, 어머님. 얼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긴 뭘 하고 있어. 손모가지가 딱 멈춰 있는데 눈은 멍해가지고 아주 딴 생각을 푹푹 하고 있구만. 시모가 어슬렁어슬렁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옆에 우뚝 섰습니다. 너 똑바로 들어라. 네가 우리 도윤이한테 시집와서 이만치 밥술이나 뜨고 사는 게 얼마나 하늘이 내린 복인 줄 아니?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돼, 알아? 네. 어머님,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냐? 저기 앉아있는 우리 큰 며느리 좀 봐라. 서울대 나와서 번역인지 뭔지 그걸로 방구석에 가만 앉아서도 달마다 돈을 뭉텅뭉텅 벌어오잖니. 너는 그깟 그림 나부랭이 끄적거린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돈 10,000원이나 제대로 벌어오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명치에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어머님, 저도 꼬박꼬박 일하고 있어요. 제 밥벌이는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일이야. 애들 소꿉 장난이지. 푼돈 벌어다가 어디다 코를 풀어. 시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형님이 거실에서 우아하게 일어나 주방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아유, 어머님도 참. 동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선 찍찍 긋고 색칠하고 하는데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형님의 입꼬리는 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동서? 아니에요. 형님은 됐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형님 손에 물 묻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호호. 그래도 동서 혼자 저렇게 허리 구부리고 있는 게 짠해서요. 어머님, 저 그럼 잠깐 동서 옆에 앉아 있기만 할게요. 외롭지 않게 말동무라도 해드려야죠. 형님은 깨끗한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은 그대로 무릎 위에 곧게 올린 채였지요. 시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큰애는 얼굴만큼 마음씨도 비단결이야. 지원아, 너 형님 앉아 계시게 의자 좀 잘 닦아드리고 말동무 잘 해드려라. 거실로 돌아간 시모의 등을 바라보던 저는 형님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이 저를 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동서 양념 색깔이 영 맹탕이다? 좀 더 팍팍 진하게 묻혀봐요. 어머님이 작년 김치 맛없었다고 두고두고 잔소리하신 거 알죠? 네, 형님. 참, 그리고 김치 속에 넣을 무채 다 떨어진 것 같네. 동서가 무 하나만 더 썰어줄래요? 내가 칼질을 하고 싶은데 알다시피 제가 컴퓨터 타자를 너무 많이 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잖아요. 호호. 저는 대답 대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 하나를 도마에 올려놓는데 이상하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똑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동서, 지금 우는 거예요? 형님이 호들갑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고춧가루 양념이 매워서 눈에 들어갔나 봐요. 저는 손등으로 눈을 거칠게 닦았습니다. 형님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유, 동서도 참 미련하게. 양념이 매우면 얇은 고무장갑 말고 저기 두꺼운 공업용 장갑이라도 좀 끼고 하지 그래요? 눈치껏 알아서 요령껏 해야지 누가 챙겨주나. 저는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혀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거실에서 시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야, 이지원. 빨리빨리 좀 치대라. 꿈을 대지 말고. 우리 도윤이 퇴근해서 오기 전에 김치 냄새 싹 빼고 밥상 차려놔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빨간 고무대야를 내려다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백포기의 배추, 그 위에 흩뿌려진 새빨간 양념이 마치 누군가 흘린 피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저는 천천히 벗었습니다. 장갑 안쪽이 흥건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벗은 장갑을 빨간 대야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는데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톡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이름조차 모를 그 불씨가 제 안에서 처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달이 채 안 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시댁 주방에 서서 사골뼈의 핏물을 빼고 있었지요. 전날 정육점에서 직접 골라 사온 뼈를 꼬박 이틀을 가스불 앞에 쪼그려 앉아 거품을 걷어내며 우려낸 국이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뽀얀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사골 푹 고았어요. 저는 두 손으로 뚝배기를 받쳐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시모가 안경 너머로 흘낏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 사골국이요. 어머님 무릎 시리다고 하셔서요. 시모는 신문을 천천히 접어 옆에 내려놓더니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뚝배기 뚜껑을 열고 코를 한번 킁킁거리더니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떠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행주를 손에 쥔 채 식탁 옆에 서서 시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간이 좀 싱거우면 소금 더 넣어드릴게요. 너 이거 어디 뼈로 끓였니? 명절 시장에서 한우 사골로요. 사장님이 좋은 거 골라주셨어요. 시모가 숟가락을 그릇 안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거는 무슨, 이거 먹고 속 다 버리겠다. 네.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 안 보이니? 이런 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렸는데 너는 내 몸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저는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표면에 떠 있는 기름은 분명 제가 2시간 동안 국자로 정성껏 걷어낸 뒤에 남은 아주 얇은 한 층이었습니다. 어머님, 기름은 다 걷어냈는데요. 한 번 더 식혀서. 됐다. 시모가 뚝배기를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대일까봐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요. 안 먹어. 가져가서 버려라. 어머님, 이거 이틀 동안 못 들었니? 버리라니까. 시모는 뚝배기를 들고 그대로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쫓아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다시 데워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싱크대 위에서 뚝배기를 기울였습니다. 콸콸콸. 뽀얀 국물이 배수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틀 밤이 그렇게 10초 만에 사라졌지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손등이 따끔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시모는 빈 뚝배기를 싱크대에 탁 내려놓고는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앞으로는 큰애한테 좀 배워라. 큰애가 사오는 건 다 몸에 좋은 것들이야. 그날 밤 저는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빨갛게 부풀어 오른 자국 위에 연고를 천천히 발랐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 잠이 안 와서. 김도윤은 침대에 털썩 걸터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김도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도윤아. 응. 오늘 어머님이 내가 끓인 사골국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셨어. 이틀 동안 끓인 거였는데. 김도윤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입맛이 까다로워서.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김도윤을 마주 봤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거랑 며느리 앞에서 음식 버리는 거는 다른 거잖아. 그제야 김도윤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지원아, 너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라니. 나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너 착하잖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어머님, 지원이가 정성껏 끓인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한마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 김도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에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나만 욕먹어. 너 그거 알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나는 욕먹어도 돼? 뭐? 그럼 나는 욕먹어도 되냐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김도윤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꼭 이런 얘기로 분위기 망쳐야 돼? 분위기를 망쳐?
내가 뭐 잘못했어? 응? 엄마가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돼?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 거를 잘한다는 말이 그날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연애 시절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던 그 손은 이제 휴대폰을 쥐고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그 입은 어머니 앞에서 굳게 닫혀 있었고요. 저는 다시 거울 쪽으로 의자를 돌렸습니다. 연고 뚜껑을 닫는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주방은 이미 전쟁터였지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용유통을 끌어다 가스레인지 옆에 놓았습니다. 밀가루 반죽, 계란물, 동그랑땡속, 동태포, 호박전 채소까지 줄을 세워놓고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야, 너는 거기 앉아서 책이나 봐라. 시끄러우면 방에 들어가 있고. 어머님, 그래도 저도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아요? 형님이 노트북 가방을 끌어안고 우아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됐다 됐어. 너 마감 있다며. 지원이 있는데 뭐. 호호, 그래도 동서한테 미안해서요. 형님은 식탁 끝에 노트북을 펼치고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나도 돕고 싶은데 출판사에서 자꾸 독촉 전화가 와서. 괜찮아요, 형님. 천천히 읽보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치익, 기름이 끓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 눈썹을 적셨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주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아, 너 좀 조용히 못하니? 네. 전 부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린다. 유라가 집중을 못하잖니. 우리 큰애 일하는 거 방해되니까 좀 살살 붙여라. 저는 뒤집개를 손에 쥔 채 시모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원래 소리가 말대답이니? 시모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살살 할게요. 시모가 코웃음을 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형님이 노트북 너머로 저를 보며 작게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입모양 뒤로 형님의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차례상 앞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거실을 가득 메운 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봤지요. 아이고, 올해 상차림이 진짜 푸짐하네. 형수님 솜씨가 점점 느시는 거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너스레를 떨자 시모는 흐뭇하게 웃으며 형님 쪽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안 그러니 유라야. 형님이 한복 치마를 살짝 여미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옆에서 조금 거둔 정도예요. 조금 거둔 정도. 저는 차례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형님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식용유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손톱 밑에는 마늘 찌은 자국이 까맣게 끼어 있었고요. 동서가 옆에서 잘 따라줬어요. 호호. 형님이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따라줬다. 저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큰아버지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역시 서울대 며느리가 다르긴 달라. 머리 좋은 사람은 음식 솜씨도 좋다니까. 친척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차례상 다리 옆에 놓인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동안 새벽 3시까지 부친 전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밤새 빚은 송편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 상. 그 상 위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김도윤이 사촌과 술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싸 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서 있었습니다. 2달 전 그 새벽 사골국이 빨려 들어가던 그 배수구를 가만히 내려다봤지요. 그 안으로 제 무엇이 함께 흘러 들어갔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모의 칠순이 2달 앞으로 다가오자 시댁 단톡방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댔습니다. 어머님 칠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형님이 단톡방에 운을 띄운 건 가족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지요. 거실 소파에 앉은 형님이 찻잔을 2 손으로 곧게 감싸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뭘 그렇게 생각했냐, 우리 큰애가. 어머님 칠순이잖아요. 저희 시내 그 호텔 있죠, 그 한식당. 거기 연회장으로 모실까 해서요. 시모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호텔? 거기 비싼 데 아니냐? 어머님 평생에 한 번 있는 칠순인데 비싼 게 대수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결제까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큰애가 효녀다 효녀. 시모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었습니다. 형님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동서. 네, 형님. 동서는 호텔 음식 입에 안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집에서 전야제 음식이나 좀 해줘요. 가족끼리 모여서 먹게. 저는 사과 깎던 칼을 멈췄습니다. 전야제요? 응. 한 20명 정도 모일 것 같으니까 그에 맞춰서 갈비찜이랑 잡채, 전 종류 좀 붙여서 가지고 오면 돼요. 어렵지 않지? 20명분. 저는 손에 쥔 칼을 도마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네, 형님. 고마워요, 동서. 내가 신의 일이 많아서 음식까지는 손이 안 가서. 형님이 미안한 듯 눈썹을 살짝 내리며 웃었습니다. 시모가 옆에서 흡족하게 거들었지요. 그래, 지원이 너는 음식이라도 야무지게 해라. 큰애처럼 머리 쓰는 일은 못하더라도 손은 부지런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부지런하니까. 그 말이 가슴팍 어딘가에 또 하나 박혀 들어왔습니다. 전야제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지요. 도마 위에는 갈비 10kg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핏물을 빼느라 큰 대야에 갈비를 담가 놓고 그 옆에서는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를 데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주방을 채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식탁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침실 쪽에서 김도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쯤 끓는 갈비찜 냄비 앞에 서 있는데 어지러움이 훅 밀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 가스레인지 옆에 놓고 잠깐 걸터 앉았지요. 그때 김도윤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 2번. 저는 무심코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카드 결제 안내. 호텔 5호 연회장. 500만 원. 일시불. 다음 알림은 한 줄 더 길었습니다. 카드 결제 안내. 호텔 5호 한식당. 120만 원. 일시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비밀번호. 김도윤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고 저는 카드 앱을 눌렀습니다. 이번 달 결제 내역이 좌르륵 펼쳐졌습니다. 지난주에 호텔 연회장 계약금 100만 원, 2주 전에 한식당 코스 예약금 40만 원, 그리고 오늘 새벽 잔금 400만 원. 전부 김도윤의 카드였습니다. 형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갈비찜 냄비가 부르륵 끓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침실로 들어가 김도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일어나봐. 왜? 몇 시야? 6시야. 일어나서 이것 좀 봐. 저는 김도윤의 휴대폰을 침대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펼쳐져 있었지요. 김도윤이 부스스 눈을 뜨고 화면을 보더니 잠이 확 달아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내 폰을 왜 봐? 문자가 와서 봤어. 도윤아, 이거 뭐야? 뭐가? 호텔 연회장 결제, 한식당 결제. 형님이 다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내 카드로 나가? 김도윤이 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렸습니다. 형이 좀 도와달라고 했어. 형이? 응. 형수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힘들대. 형이 나한테 미안한데 좀 부탁한다고 해서. 저는 침대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그래서 너는 그걸 또 해줬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 저는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형님은 지금 어머님 앞에서 자기가 다 낸다고 생색내고 있어. 어머님이 형님 효녀라고 손수건까지 꺼내셨다고. 그게 다 내 돈인데. 엄마가 좋아하시면 된 거 아니야? 뭐? 엄마가 형수 효녀라고 좋아하시면 된 거지. 누가 돈을 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지만 막을 수가 없었지요. 상관이 왜 없어? 그 돈이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이 아니라 내 월급이지. 김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김도윤을 봤습니다. 지난달 작업실 책상 의자가 너무 낡아서 새로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김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지원아, 우리 살림 빠듯한 거 알잖아. 좀 참아. 도윤아, 또 왜? 우리 살림 빠듯하다고 했잖아. 내 책상 의자도 못 바꾸게 했잖아. 근데 그 돈 5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어? 김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김도윤이 은행 앱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던 모습이 그날 밤 우편함에서 꺼내 서둘러 가방에 집어넣던 그 봉투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으니까요. 대출 받았지. 지원아, 대출 받았냐고. 조금. 비상금처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난밤 갈비 10kg의 핏물을 빼느라 새빨갛게 부르튼 손이 차갑게 식어있는 제 뺨에 닿았습니다. 내가 갈비 10kg를 새벽까지 손질하는 동안 너는 형님 호텔비를 대출까지 받아서 막아줬다는 거지. 지원아, 그게 가족이야? 저는 손을 떼고 김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도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같이 갚기로 했어. 진짜야. 언제? 곧. 각서 받았어? 차용증은?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는 김도윤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는 어젯밤 부치다 만 전들이 쟁반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동그랑땡. 한 장 한 장이 제 손바닥 2개를 합쳐놓은 것만큼 컸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쟁반 위에 전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굳어 표면에 하얀 막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 차가운 전 한 장을 손에 들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전들이 내일 그 식탁 위에 올라가면 또 누군가의 입에서 형님 솜씨가 늘었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김도윤은 형님 옆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겠지요. 저는 손에 쥔 전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거울을 보며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 동안 끓인 사골국이 10초 만에 흘러들어가던 그 배수구처럼 김도윤에 대한 제 마음 한 자락이 어딘가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한참 동안 쓰지 않았던 태블릿 펜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손가락 끝에 익숙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빛이 작업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저는 펜을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시댁 단톡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알림은 무음으로 돌리고 빨간 숫자가 100을 넘어가도 화면을 열지 않았지요.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습니다. 낮에는 일러스트 외주를 처리하고 밤이 되면 저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익명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에 저는 매일 한 장씩 그림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그저 손끝으로 쏟아내는 감정만 한 장의 그림이 되어 화면 위에 떠올랐지요. 빨간 고무대야 안에 잠긴 작은 여자. 식탁 밑에 웅크리고 앉은 새 한 마리. 깨진 그릇 사이에서 자라난 꽃 한 송이. 설명도 제목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로워가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10,000명이 넘어 있었지요. 댓글창에는 같은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림 보고 한참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아요. 작가님, 책 내주세요. 사고 싶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한참 읽다가 노트북을 가만히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비북스 박지훈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김도윤이 회사에 가 있는 시간에 그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작가님 그림을 한 달 가까이 매일 봤습니다. 그림 안에 사람을 울리는 깊이가 있어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답장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화면만 봤습니다. 나비북스라면 서점에 갈 때마다 매대 한가운데에서 보던 그 출판사였지요. 답장을 보내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글자를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시간이 됩니다. 답장은 1분도 채 안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합정의 한 카페.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옷장 깊은 곳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번 매만지고 나니 못 보던 사람이 1명 서 있었지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밑은 거뭇했지만 눈빛만큼은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40줄로 보이는 짙은 회색 니트 차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원 작가님이시죠?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두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대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 앞에 슬쩍 밀어 놓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무슨 커피 좋아하실지 몰라서 라떼로 시켰는데 괜찮으세요? 네, 라떼 좋아해요. 박 대표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SNS에 올렸던 그림들이 한 장 한 장 인쇄되어 있었지요. 작가님, 이거 다 보셨어요? 제가 인쇄해서 매일 들고 다녔어요. 정말요? 이 그림 한 장 보고 우리 편집장이 사흘을 울었어요. 자기 이야기 같다고. 박 대표가 손가락으로 한 장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고무대야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작은 여자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김장하던 날 그린 거예요. 김장이요. 네. 백폭이었어요. 박 대표의 손가락이 그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작가님, 혹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에세이가 있는데요. 네.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결혼 생활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책에 들어갈 그림을 찾고 있었어요. 박 대표가 파일을 덮고 두 손을 모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작가님이 메인 일러스트레이터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지부터 본문까지 전부. 저는 라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네, 작가님. 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박 대표가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평범한 대학 나왔고 평범한 동네에서 살고요. 다들 저보고 그냥 손재주만 좋다고 해요. 제가 이 큰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요? 박 대표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가님, 자격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네. 그 단어, 저는 좀 무서워해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독이 되거든요. 박 대표가 파일을 다시 펼쳐 그림 한 장을 짚었습니다. 이 그림 그릴 때 작가님, 자격이 있어서 그렸어요. 아니요. 그럼 됐어요. 작가님, 그림에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봤던 슬픔이 있어요. 그건 학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라떼 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찰랑하고 잔 안의 거품이 흔들렸습니다. 박 대표가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오늘 답 안 주셔도 돼요.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계약서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약서를 가방 안에 깊숙이 넣고 두 팔로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일 미팅. 무슨 일? 외주. 저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김도윤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던졌지요. 아 참, 엄마가 다음 주 토요일에 김치 좀 담그러 오래. 뭐? 엄마가 이번에 무김치 좀 하시겠다고. 너 무채 잘 썰잖아. 저는 옷장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지난주 단톡방을 무음으로 돌린 뒤로 처음 듣는 호출이었지요. 도윤아. 응, 나 못 가. 김도윤이 휴대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뭐라고? 못 간다고. 토요일에 일 있어. 무슨 일? 외주 마감. 외주 마감이 엄마 김치보다 더 중요해? 저는 천천히 김도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응, 중요해. 김도윤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엄마가 부르시면 가야지. 며느리가 그게 도리 아니야. 저는 김도윤을 가만히 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말이 입술 끝에 맺혔습니다.
도윤아, 그 돌이 말이야. 응? 형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김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아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 4일란 위에서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 지, 원. 회기 끝나자 종이 위에 잉크가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앞에 1 그 뒤에 붙은 동그라미들을 손가락으로 한 번씩 짚어봤지요.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지, 누구의 카드도 거치지 않은 온전히 제 이름의 통장에 박힌 그 숫자가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책상 위에 펼쳐둔 백지를 한 장 끌어왔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창문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김도윤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낸 채 백지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선이 한 줄, 두 줄 이어지자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손이, 이 그림을 그리는 손이 더 이상 누구의 김장 양념도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 따뜻함의 정체였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그 6달 동안 저는 작업실 의자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펜을 쥐었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그림을 그렸지요. 표지 한 장을 그리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본문 사파는 150장이 넘었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어깨에 핫팩을 얹어가며 한 장 한 장 채워나갔습니다. 박 대표는 일주일에 2~3번씩 작업실 앞으로 도시락을 보내주었습니다. 작가님, 끼니는 챙기셔야 그림이 나옵니다. 쪽지 한 장이 김밥 위에 얹혀 있을 때도 있었지요. 김도윤은 그 도시락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외주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야. 제가 한마디만 던지면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책이 인쇄소로 넘어가던 날 저는 작업실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슬픔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가벼운 눈물이었습니다. 책이 나오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대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가님. 네, 대표님.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박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위예요. 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에세이만 아니라 종합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작가님 들으세요. 1시간 전에 추가 인쇄 들어갔어요. 2만 부. 2만 부요. 2만 부예요. 지금 서점에서 책이 동나서 난리예요. 박 대표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작가님 축하해요. 진심으로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에서 김도윤이 외쳤습니다. 지원아, 나 출근한다. 잘 다녀와. 저는 화장실 문 너머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0분쯤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은 빨갛게 부었지만 입꼬리는 옅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첫 인쇄가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잠고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지요. 숫자 앞에는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뒤에 붙은 동그라미가 7개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날 오후 박 대표가 단독 사인회 일정을 잡았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강남 큰 서점인데 200명 예약이 1시간 만에 마감됐어요. 작가님,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사인회 당일 저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서점 안쪽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만년필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첫 번째 독자가 들어왔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가슴에 책을 꼭 끌어안은 채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이 책 5권 샀어요. 친구들한테 한 권씩 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책 표지를 한참 쓰다듬더니 제 앞에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작가님, 저 지난주에 시댁에서 김장 끝내고 왔어요. 저는 만년필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100폭이었어요. 저 혼자 했어요. 여자의 눈에 천천히 물이 차올랐습니다. 끝나고 집에 와서 이 책 읽었어요. 표지 그림 보고 한참 울었어요. 그게 저인 것 같아서요. 저는 만년필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자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100포기했어요. 그 그림, 그때 그린 거예요. 여자가 입을 가렸습니다. 작가님, 네. 고마워요. 진짜로요. 여자가 떠난 자리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사인이 들어간 책의 첫 장 위로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눈에서 떨어진 것이었지요. 2시간 동안 200명의 독자가 그 작은 방을 지나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갔습니다. 시댁에서, 회사에서, 친정에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잃어버린 자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사인회가 끝나고 박 대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가님, 괜찮으세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저 그동안 진짜 멍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박 대표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시어머님이요. 형님이요. 남편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대표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대표님. 저 안 멍청한 것 같아요. 박 대표가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사인회가 있고 사흘 뒤 저는 강남의 한 레지던스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3층, 한강이 보이는 남양, 보안 게이트가 2번이나 있는 곳이었지요. 직원이 계약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작가님, 명의는 본인 단독으로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단독이요. 배우자분 동의서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펜을 쥐고 사일란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열쇠 꾸러미를 건넸지요. 이사 일정은 언제로 잡으시겠어요? 한 달 뒤로요.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가구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열쇠가 묵직했습니다. 분양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 전면 창으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요. 창가에 서서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공간 안에는 시모도, 형님도, 김도윤도 없었습니다. 빨간 고무대야도 없었고 식어가는 사골국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지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가만히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도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부엌 식탁에 김도윤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한 종지. 김도윤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 주말에 또 오라셔. 무슨 일로? 무슨 일은? 그냥 오래. 너 요즘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저는 행주로 식탁 가장자리를 닦았습니다. 도윤아, 다음 주 주말에 나 일 있어. 또 일이야? 응. 마감이야. 김도윤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진짜 변했어. 그래. 엄마가 자꾸 너 어디 갔냐고 물으셔. 며느리가 시댁 발 끊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저는 행주를 싱크대에 걸어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윤아. 왜? 아니야. 밥 마저 먹어. 저는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지요. 오피스텔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열쇠 옆에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 한 부가 들어 있었지요. 저는 봉투를 닫고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김도윤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둔 새 그림 한 장을 천천히 끌어왔지요. 펜을 들고 첫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그림 속의 여자는 빨간 고무대야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는 뒷모습이었지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작업실 책장에서 마지막 박스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모님, 이것까지 옮기면 되죠? 네. 그것만요. 저는 작업실 문 앞에 서서 빈 책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피스텔로 짐을 옮기기까지 정확히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큰 가구는 옮기지 않고 작업 도구와 그림 자료부터 차근차근 빼고 있었지요. 김도윤이 알아채기 전에 저는 제자리 하나하나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님이라고 떠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원아. 네, 아버님. 네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지금 응급실이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강남 5병원. 도윤이는 회사라 전화를 안 받고. 너라도 빨리 좀.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외투를 챙기며 김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일러준 입원실 호수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시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고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이불 밖으로 빗두름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아버님, 왔구나.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셔요. 뇌혈관이 막혔다고. 오른쪽이 다 마비됐단다. 말도 어눌하게 나오고. 언제 알게 되셨어요? 오늘 새벽이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에 깨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모가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지요. 지지원아. 말이 뭉개져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시모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고무대야 앞에 저를 무릎 꿇려놓고 호통치던 그 입이 지금은 한쪽으로 비뚤어진 채 제 이름을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엾다는 마음도 통쾌하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지요. 그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사정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지요. 엄마, 도도윤아. 김도윤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시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늦었지. 미안해. 미안해, 엄마.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김도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 울고 난 뒤 김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잠깐 나와봐. 저는 김도윤을 따라 병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자판기 옆에서 김도윤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원아. 응. 나 오늘 권고사직 통보받았어. 저는 잠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번 달 말까지. 회사가 어렵대. 부서가 통째로 날아가. 그래. 엄마 병원비가 한 달에 400만 원이래. 재활 들어가면 더 든다고 하고. 김도윤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안 받아. 형수도 안 받고. 저는 자판기에서 종이컵을 하나 뽑아 김도윤에게 건넸지요. 형수한테는 직접 전화해 봤어. 응. 2번. 첫 번째는 안 받고 두 번째는. 김도윤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쁘다고. 자기는 시댁일에 끼어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뭐? 그러고는 끊었어. 다시 꺼니까 차단이 됐는지 신호도 안 가. 저는 김도윤이 든 종이컵을 가만히 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자판기 커피 가루가 풀려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응.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응. 시댁일에 자기가 왜 끼어드냐고. 저는 입속에서 그 말을 한번 굴려봤습니다. 시댁일. 형님에게도 시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시댁이었지요. 그런데 형님은 빠지고 저는 남아야 한다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시아버지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 안에는 시모와 김도윤 그리고 저만 남았지요. 시모가 침대에 누운 채 흐릿한 눈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지원아. 네, 어머님. 저는 침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시모의 성한 왼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더니 제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큰애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게요. 너밖에 없어. 시모가 저를 올려다보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내 옆에서 수발 좀 들어줘라. 네.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나만 보고 니가 좀. 저는 시모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지요. 옆에 서 있던 김도윤이 거들었습니다. 지원아, 너 외주일이야.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 당분간만 엄마 옆에서. 도윤아. 응. 내 월급은 이번 달 말까지지.
엄마 병원비는 한 달에 400이지. 그렇지. 그럼 우리 다음 달부터는 뭘로 살아? 김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원아, 너 통장에 얼마 있어? 저는 김도윤을 가만히 봤습니다. 왜? 너 그동안 외주 받은 거 좀 모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좀. 도윤아. 아니면 너 명의로 대출이라도. 너 신용 좋잖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원아. 시모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원아, 어디가? 김도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너 진짜. 저는 김도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위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대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박 대표가 받았습니다. 작가님,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저는 비상계단 난간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대표님,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이혼하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가님, 네. 제가 잘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바로 만나보세요. 네. 박 대표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작가님, 네. 잘 결정하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쪽에서는 김도윤이 시모의 손을 잡고 울고 있을 것이고 시아버지는 집에서 내일 입을 옷가지를 챙겨 오고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형님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겠지요. 그 모든 풍경에서 저는 이제 한 발짝 비켜서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빨간 고무대야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이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대표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50줄의 단정한 여자였지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작가님,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부당한 가사 노동 강요, 정서적 학대, 시댁 비용을 배우자 명의로 대납한 부분까지. 네. 카드 명세서 사본은 가져오셨고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까지 한 번에 들어갑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칠순 잔치 무렵 김도윤의 카드로 결제된 호텔 비용 내역서 사본이었지요. 변호사가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작가님, 이거 본인이 직접 결제한 거 아니죠? 네. 남편이 형님 비용을 대신 결제한 거예요. 본인 동의도 없이요. 네. 대출까지 받아서요. 변호사가 펜으로 내역서 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거 법정에서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방 안에 든 도장 찍힌 이혼 서류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종이 한 묶음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지요. 병원에 도착하니 병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김도윤이 침대 양옆에 앉아 있었고 시모는 베개에 등을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 어디 갔다 와? 볼일 좀. 저는 침대 발치 쪽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봤지요. 시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지원아, 네, 어머님. 어제는 왜 그냥 갔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옆 보호자용 협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시아버지가 봉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병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김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지원아, 너 미쳤어. 안 미쳤어. 정신 멀쩡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누워 계신 거 안 보여? 저는 김도윤을 가만히 봤습니다. 보여. 근데 어떻게 지금 이걸 들고 와? 지금이 아니면 또 미뤄질 거니까. 저는 가방에서 또 한 부의 서류를 꺼내 김도윤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지요. 칠순 잔치 때 결제된 카드 명세서 사본이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거 맞아. 형님 비용리가 대출까지 받아서 대납해 준 거. 그거 어머님도 한번 보세요. 저는 명세서 한 장을 집어들어 시모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시모가 흐릿한 눈으로 종이를 보다가 천천히 시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뭐냐 이게. 시아버지가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던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이거 내 카드냐? 네. 500만 원. 이거 네가 다 냈냐? 김도윤이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시아버지가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입을 더듬더듬 열었습니다. 큰애가 낸 게 아니라, 네, 어머님. 형님이 낸 거 아니에요. 도윤 씨가 다 냈어요. 어머님이 효녀라고 손수건 꺼내시던 그날, 도윤 씨는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시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응. 제가 그동안 김장 백포기 한 거, 명절마다 새벽 2시까지 전 부친 거, 사골국 이틀 끓인 거, 그거 다 어머님 입에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한 거예요. 시모의 성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어제 어머님이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수발 들으래요. 어머님 큰 며느리는 전화도 안 받는 그 자리에 저보고 들어가래요. 저는 가만히 시모의 손을 봤습니다. 어제 잡혔던 그 마른 손이 이불 위에서 떨고 있었지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평생 무식하다고 부른 며느리예요. 무식해서 어머님 수발 같은 거 어떻게 드는 줄도 몰라요. 지지원아, 똑똑한 큰 며느님이랑 잘 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김도윤이 무릎으로 바닥을 쓸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형 일도 내가 막아줄게. 엄마도 내가 모실게. 너는 그냥 놓으라고. 저는 김도윤의 손을 발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세게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손이 제 몸에 닿아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을 뿐이지요. 그때 시아버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뭐?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큰애가.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통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휴대폰을 김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봐라. 김도윤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본 김도윤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형수가
저는 김도윤 옆으로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뉴스 기사 한 토막이 떠 있었지요. 유명 번역가 최모 씨, 10년간 번역서 5건 표절 의혹, 출판사들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 위약금 소송 예고. 기사 본문에는 형님의 실명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표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인세를 받고 작업을 외주에 맡긴 뒤 그 외주 비용을 후배 번역가들에게 떠넘기고 정산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지요.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뭐냐 큰애가 뭘.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어 시모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화면을 시모의 눈높이에 맞춰 들었지요. 읽으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효녀라고 부르시던 큰며느님 이야기예요. 시모의 흐릿한 눈이 화면 위를 더듬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던 시모가 갑자기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큰며느님은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 베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시모의 성한 손이 이불을 거머쥐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균형을 잃고 시모는 그대로 침대 옆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와 김도윤이 동시에 달려들어 시모를 부축했지요. 바닥에 주저앉은 시모가 제 다리를 향해 성한 손을 뻗었습니다. 지지원한 애가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내가. 시모의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한 쪽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엾다는 마음도 시원하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풍경을 보는 기분이었지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시모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췄습니다. 어머님, 응, 저 어머님 큰며느님 자리는 못 채워드려요. 지지원아, 제 자리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고쳐 메고 협탁 위에 놓아둔 이혼 서류 봉투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류는 두고 갈게요. 한 부씩 우편으로 또 보내드릴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김도윤이 시모를 부축한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원아, 진짜로 이렇게 가. 응. 우리 그동안 살았던 거. 그게 다 의미가 없었어. 저는 김도윤을 가만히 봤습니다. 의미가 없었던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도윤아. 저는 병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뒤를 돌아봤지요.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은 시모를 부축하는 시아버지, 그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보는 김도윤. 그 풍경이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은 굳이 세게 닫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손잡이를 끝까지 돌려 잠갔지요. 복도 끝에서 한 줄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 대표의 메시지였지요. 작가님, 다음 작품 회의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새 그림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화요일에 뵐게요. 복도 끝에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햇빛이 가득한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3층 오피스텔 작업실의 큰 창 앞에 서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한강 수면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지요. 이혼 도장은 작년 가을에 찍었습니다. 법정에서 김도윤은 끝까지 위자료를 깎아보려 애썼지만
변호사가 카드 명세서를 한 장씩 펼쳐 보일 때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판결문이 나오던 날 변호사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가님, 야무지게 받으셨네요. 위자료의 재산분할까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잘 사세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햇빛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판결문 한 부가 들어 있었고 그 종이의 무게가 이제는 무겁지 않았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 대표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작가님, 오늘 2시까지 갤러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입구에 작가님 자화상 걸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캡션이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캡션이요. 네. 가장 나답게 빛나는 순간. 작가님이 직접 적어주신 그 문장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갈게요. 이따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 단독 일러스트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검정색 정장 원피스에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작은 진주 귀걸이를 골랐지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번 매만지는데 휴대폰이 또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도윤이었지요. 누구세요? 나야. 도윤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번호 바꿨어. 응. 옛날 번호로는 너 차단했더라. 친구 폰 빌렸어. 저는 거울 앞에서 귀걸이 한 짝을 천천히 꽂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지원아. 나 진짜 후회해. 매일. 그래. 엄마는 요양원 들어가셨어. 형은 잠적했고 형수도 어디 갔는지 몰라. 위약금이 너무 커서. 그래. 나 일용직 뛰면서 엄마 병원비 내. 머리도 다 빠졌어. 저는 거울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도윤아. 응. 왜 나한테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김도윤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 책 또 나온다며. 인터넷에서 봤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냥 목소리만 한번 듣고 싶었어. 저는 가만히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1년 전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고 어깨가 곧았지요. 도윤아. 응. 잘 살아. 진심으로. 지원아. 끊을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지도 않았고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잠깐 스쳐간 바람 한 줄기 같았지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입구 앞에 박 대표가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작가님, 대표님. 박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갤러리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 벌써 많이 와 있어요. 저는 박 대표를 따라 갤러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흰 벽 위에 제 그림 40점이 차례로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고무대야 앞에 무릎 꿇은 여자, 깨진 그릇 사이에서 자라난 꽃, 창가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는 뒷모습, 가리고 새 한 마리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까지 그 모든 그림 끝에 제 자화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화상 아래의 작은 안내판에는 제가 직접 적어보낸 한 줄이 박혀 있었지요. 가장 나답게 빛나는 순간.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갤러리 한쪽에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사람이었지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사인회 때도 왔었어요. 그때 작가님이 제 손 잡아주셨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가만히 봤습니다. 아, 기억나요. 5권 사가신 분이시죠? 여자의 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억하세요. 작가님, 네. 그날 첫 번째 독자셨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사인해드렸던 그 책이었지요. 표지가 한참 손때를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가님, 저 그 책 읽고 시댁 발 끊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작은 카페 차렸어요. 제 이름으로요. 저는 여자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작가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그건 다 본인이 한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저야말로요. 여자가 갤러리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지요. 작가님, 네. 오늘 같은 사람들이 200명 넘게 올 거예요.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저는 박 대표를 돌아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이제 안 떨려요, 대표님. 그래요. 이제는 저 사람들 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대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갤러리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제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흰 벽 위에 걸린 40점의 그림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한 장 한 장은 빨간 고무대야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날의 저였습니다. 싱크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던 사골국이었고 새벽 2시까지 붙이던 명절 전이었고 김도윤의 카드 명세서 위에 떨어졌던 눈물이었지요. 그 모든 시간이 이 벽 위에서 한 점 한 점 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제 저를 무식하다고 부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를 멍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머리 쓰는 일은 못하니까 손으로 때우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갤러리 안에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갤러리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작가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이지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갤러리 안에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지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림 한 장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에 굳은 살이 많고 학벌도 평범하고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거랑 멍청한 거는 다르다고. 손재주 좋은 거랑 머리 나쁜 거는 다르다고. 사람을 학교 이름으로 줄 세우는 그 시선이 틀린 거지. 거기 줄 서 있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저는 잠시 멈추고 박 대표 쪽을 봤습니다. 박 대표가 가만히 미소 짓고 있었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말을 누군가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이크를 한 번 더 고쳐 잡았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거랑 멍청한 거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서 자기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리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갤러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갤러리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갤러리 입구 앞에 차를 대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작가님,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해요, 대표님.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거는 메시지 한 통 보낸 거밖에 없어요. 박 대표가 차 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메시지 한 통이 컸어요, 대표님. 저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잠시 갤러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흰 벽에 걸린 제 자화상이 멀리서도 보였지요. 조명이 자화상 위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자화상 속의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저, 그림 속의 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세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박 대표가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물었지요. 작가님, 어디로 가실까요? 집으로 모실까요? 저는 자화상에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박 대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집으로 가요, 대표님. 집. 그 단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23층, 한강이 보이는 제 이름 석자로 된 그 집. 저는 차에 올라타며 갤러리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갤러리 유리창에 잘게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지요. 차창 밖으로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빨간 고무대야 앞에 무릎 꿇고 있던 그 이지원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가장 나답게 빛나는 이지원 한 사람이 있었지요. 저는 가만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빨간 고무대야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새벽까지 배추백 포기를 절이던 한 여자가 1년 뒤 자신의 이름이 박힌 갤러리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까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눈물과 싱크대 안으로 흘러들어간 사골국과 식어가는 명절 정과 카드 명세서 한 장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본래 가진 내 이름 석자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작게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평범한 것과 멍청한 것은 다릅니다. 손재주가 좋은 것과 머리가 나쁜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자리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지원의 이야기가 묵은 체증처럼 가슴에 얹혀있던 누군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